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자고 일어나니 스타. 국가 단위로 넓혀보면 바로 우리나라가 꼭 맞는 모델일 겁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딛고 이 엄혹한 코로나 시기에도 수출은 호조세입니다. 경제 규모와 국방력은 어느새 세계 10위권. 반면 빨리 오느라 놓친 것들도 있습니다. 숱한 격차가 그렇고 돌보지 못한 과거가 그렇습니다. 지난밤 홍범도 장군 유해가 7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랜 숙제 하나를 풀었죠. 갈 길이 멀지만 첫걸음 없이는 목적지에 닿을 수 없습니다. 함께 갑시다. 8월 16일 월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광복절 대체 공휴일인 오늘까지 연휴가 이어지죠.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간만에 여유를 좀 찾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출근하셨거나 출근 중인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하루도 발전소는 정상 근무합니다. 오늘은 증시가 없는 날이죠. 아침에 들어온 경제 뉴스 그리고 한 주간의 국내외 증시 전망해보고요. 광복절 특집으로 한빛미디어의 박태웅 의장 모시고 독립 이후 76년 동안 우리의 자화상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이동 자제해 주세요 하면서 저희가 알려드렸던 통계가 800명대였거든요. 확진자 수가 훨씬 많은 상황인데 광복절 연휴 가능하면 집에서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동 시에는 방역수칙 지키고 복귀하기 전에는 꼭 선별검사소 들러서 선제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샵 0951로 문자를 통해 방송에 참여하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도 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내년도 예산안 대충 얼개가 잡힌 모양이죠.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머지 포인트 사태가 점점 확산되는 모양인데 서비스 기습 축소로 혼란이 일었던 데에다가 포인트 판매 이벤트를 벌였던 이커머스 회사, 제휴 금융사들도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을 두고 일하는 자영업자가 24만 명 이상 줄었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네요. 자세한 소식 한국경제신문의 임현우 기자 전화로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짜고 있는데 600조 원 안팎, 역대 최고 규모의 예산안 편성이 예정이 돼 있네요. 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총 지출 규모를 600조 원 안팎으로 검토 중인데요. 이것이 올해 본 예산에서 558조 원이었으니까 총 지출 규모를 7.5% 정도 증액하는 겁니다. 이 7.5%가 어느 정도냐면 올해 증가율이었던 8.9%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20년에서 2024년에 중기 재정 운용 계획상에 내년도 증가율로 잡혔던 5.7%보다는 2%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총 지출 증가율이 총 수입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에서 확장 재정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난다 하면은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나는 부문들이 있을 건데 어떤 곳들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까? 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심화된 양극화 해소와 같은 당면 현안에 주력하면서 한국판 뉴딜이나 탄소 중립 이런 미래 대응에도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4차 유행 발생 이전에 6천억 원 안팎으로 예상됐던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은 대폭 증액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같은 방역 조치에 따른 보상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내년부터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 코로나 환자 병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이 백신 부스터
비용, 또 국산 백신 개발 지원 등에도 상당한 나랏돈을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이 많은 청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 또 자영업자의 사업 구조 전환 지원 등에도 상당 수준의 예산 편성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한국판 뉴딜 계획도 예산에 반영되는데요. 정부는 디지털과 친환경 중심으로 마련한 뉴딜 2.0 관련 예산으로만 내년에 30조 원 이상을 편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에 기후 대응기금 신설을 포함해서 온실가스 감축 지원 예산도 본격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뉴딜 관련 예산으로만 30조 원 이상. 이쪽에서 사업과 증시가 좀 반짝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정부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이번 보고는 내년 예산 정부안의 초안 성격입니다. 그래서 당정협의 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인 정부안이 마련되고 또 국회에 제출되는 것은 다음 달 초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4차 유행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을 하면 이 내년 예산 지출을 더 늘리는 방향도 검토될 수 있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총 지출 증가율이 8%대로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총 지출 규모가 6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총 지출 규모는 필요한 지출 소요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동적인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당정협의 과정에서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머지 포인트 논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전해드렸는데 주말에도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지금 본사 앞에 몰려가서 시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포인트를 판매한 이커머스 회사, 제휴금융사도 책임져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네요. 네, 피해자 모임에서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검증 책임을 방기하고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또 문제가 터진 뒤에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성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티몬이나 11번가, 위메프, 지마켓 이런 유명 쇼핑몰들이 추가 할인 같은 것들을 내세워서 머지 포인트를 대량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은 구매한 머지 포인트를 앱에 이미 등록한 상태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그랬듯이 쇼핑몰들은 우리는 유통만 했다. 또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 사실 규정만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런 이커머스가 상품 하자 때문에 환불 요구에 응했던 전례가 덜어 있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일이 커지고 있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용자들이 금융당국은 대체 뭐 했느냐는 지적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물어보면 미등록으로 영업했던 것을 우리가 잡아내서 제재할 권한이 없다. 그런 비판은 좀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만 보면 금융당국의 소관이 아닌 것도 맞는데 이 원래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는 좀 깐깐하고 좀 무섭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위 신종 핀테크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느슨하게 접근한 게 아니냐 이런 점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몇 년 동안 영업을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알고 보니 핀테크 회사가 아니라 상품권 회사라서 이런 영업하면 안 된다. 이게 금융당국의 현재까지의 결론인데 그러면 그동안은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느냐.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변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비자들도 답답한데 가맹점들 가운데에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머지 포인트 사태의 또 하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포인트를 소진할 수 있는 가맹점 목록을 공유하고 사재기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이제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머지 포인트 가맹점 중에는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도 있지만 동네 골목 식당 이런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업체에서 정산을 안 해주면 이 가맹점이 결국 손실을 뒤집었을 수가 있고요. 또 서비스 중단이 발표되기 이전에 결제한 대금이 어떻게 될지도 지금은 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의 인터넷 카페에서도 정말 이용자들이 너무한 게 아니냐 이런 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머지 포인트로 결제하는 손님은 닫지 말라 이런 글도 사장님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머지플러스라는 운영업체가 그저께 2차 환불을 진행했고 또 내일 환불을 재개하겠다고 공지한 상태인데요. 아직도 본사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좀 당분간은 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사태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달 통계를 보니까 자영업자들 업황이 참 어렵구나. 이걸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직원을 두고 일하는 사장님이 24만 명 이상 줄었다. 특히 40, 50대 자영업자 가운데 충격받은 분이 많다고요? 네, 통계청 자료를 보면 7월에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127만 4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인 2년 전, 그러니까 2019년 7월에는 152만 명이었습니다. 24만 600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7월 달을 기준으로 하면 1990년 이후에 31년 만에 최저치고요. 또 3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말씀대로 이 40대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2년 새 11만 3천 명이 줄었고요. 50대에서도 8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50대에서만 19만 6천 명이 사라진 것인데요. 이 30대와 60대는 각각 3만 명대 정도였으니까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중년들에게 충격이 집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업종별로 나눠서 보면 제조업과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이 세 가지 업종이 감소폭 1, 2, 3등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동네 상점, 작은 식당, 소규모 공장이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공장 문을 아예 닫거나 또 직원을 내보내고 사장님 혼자 일하는 경우 이런 게 늘어났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고용원을 두지 않고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 수는 2년 동안 13만 5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비대면 구매를 선호하는 이런 변화 때문에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이번 한 주 국내외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전망해 볼까요?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심란했던 투자자가 많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 거의 급락 수준이었는데 지난주 반도체 중심으로 증시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일단 디램 매출을 분야별로 보면요. PC가 이제 한 PC 디램이라고 칭하는 게 한 20% 정도 되고 클라우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게 서버 쪽이 한 30%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40% 정도가 스마트폰이었는데 일단 경제 정상화가 진행이 되면 뭐 노트북 같은 PC라든지 뭐 이런 쪽에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이건 연초부터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들이었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버 디램 부분은 여전히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달 말이었죠.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음 분기 매출이 둔화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제 사용되는 디램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주요 회사들이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도를 단행을 했고 관련주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들의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낙폭이 좀 컸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대만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나라 비슷하게 3%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는 다시 반도체 업종이 살아나는 분위기를 좀 보였거든요. 요 반도체 출렁거리는 거 다 끝난 건가요? 일단 마이크론이라고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디램 관련 기업 중에 세 번째로 큰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모건스탠리가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한 데 이어서 이날 에버코어라는 회사가 목표 주가를 135달러에서 10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지난주 한 주 동안 마이크론이 한 13% 정도 급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대부분의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결국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0.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일단 이날 발표됐던 것들을 좀 보면 IT 전문 많은 언론사들이 반도체 칩 부족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그 2021년 올해 4분기 정도까지 반도체 부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2023년도까지 이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소식은 반도체 업종의 강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일부가 반도체를 주문하고 그다음에 납품을 받는 그 시차가 20.2주 역대 최장을 기록을 했고, 특정 칩의 경우는 26.5주. 그러니까 주문하고 나서 그걸 실제로 받는 데까지 무지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요 둔화 우려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반등을 준 것도 지난 금요일 날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업종을 둘러싸고 완전히 다른 시각의 보고서도 나오고요.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번 주에는 내일부터 열리는 증시에서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일단 오늘 한국 시장이지만 지난 금요일 날 좀 반도체 업종도 반도체 업종이지만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가 있어요. 이게 흔히 말해서 작년 팬데믹 수준보다 더 나빴어요. 그러니까 심리가 엄청나게 위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우리 시각으로 11시에 발표가 되는 중국의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같은 실물 경제 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시장 예상치는 지난 7월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들이 대체로 전년 동월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아시아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일본 증시가 1.6%나 급락을 하는 등 네.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각국에서 다시 한번 이 경기가 제때 살아날 거냐 의문이 있지만, 요게 또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경기 부양책이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읽을 측면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각으로 11시에 발표가 되는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도 있지만, 내일 또 발표가 되는 미국의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만약 얘네들이 나쁘게 나오면 지금 현재 시장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나쁘게 나오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연준이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 아니야, 이런 기대 심리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난 금요일 날 소비 심리 지수가 급격하게 나빠졌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하고 고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인플레와 관련된 우려가 좀 여전히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를 통해서 만약에 경기 둔화 이슈를 자극을 하게 되면 시장은 여기서 좀 더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만 외국인이 팔았다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 지표들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겠고, 그 밖에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플레, 그러면 지난 7월 달에 발표됐던 FOMC, 미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인 FOMC에 대한 의사록이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시장이 좀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테이퍼링, 그러니까 유동성 증가시키는 거를 전반적으로 좀 둔화시킨다, 이래버리면 시장은 좀 크게 흔들릴 수가 있죠. 대신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던 내용들 정도만 나와준다라면,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도 잘 나와주면 대체적으로 반도체 업종의 반발 매수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은
강세를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물론 이제 내일 파월 연주로장의 발언도 있지만 교직원이라든지 학생들 대상으로 한 경제 교육이기 때문에 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보다는 수요일 날 우리나라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가 되는 미 연준의 FOMC 의사록 공개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외 증시가 갈림길에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번 주에도 긴장감 늦추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오늘도 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군요. 파라나사나님, 연미님 안녕하세요. 출근하는 길인데요. 늦어서 발 동동 구르는데 버스가 안 와요 하셨어요. 쉬는 날 출근하는데 버스까지 안 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반칙인데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본질 땅님, 야근 후에 휴식 중입니다. 그런데 고향 가서 농사일 도우러 가시는군요. 가는 동안에 집사람이 운전하고요 하셨는데 만약에 요맘때 벼농사 지으신다 하면 약 치러 가시는 건데 아이고 고생하시겠네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아직도 낮에 굉장히 덥거든요. 꼭 쉬어가면서 하시기 바라고요. 854 하나님, 휴일날 일합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고 좋습니다. 일제강점기 역사정리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어제 홍범도 장군 유해가 고향은 아니지만 일단 서울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야 할 숙제 그때그때 못하고 지나가면 밀려서 숙제할 때 고민이 많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지금 객관적으로 서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일까? 앞으로는 어떻게 가면 좋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님과 함께 그 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눈 떠보니 선진국 이 책의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으신데 선진이라는 게 제가 오랜만에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문물의 발전 단계나 진보 정보가 다른 것들보다 앞서 있는 상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선진국 언제부턴가 우리를 선진국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남들도.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코비드19 이후로 사람들이 되게 좀 놀라게 된 면이 아닌가 하는데요. 네. 그게 사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되게 좀 뒤늦게 찾아온 성인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인식. 네. 그러니까 우리 집 애가 크는 거는 잘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의 집에 보면 갑자기 붕붕 뛰어 있지 않습니까? 너 키 많이 컸다 이런 네, 얘기하게 네. 되죠. 네. 그것처럼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어 있었지만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코비드19로 선진국들이 너무 맥없이 무너지는데 한국이 뜻밖에도 굉장히 잘 갖추어진 시스템을 가지고 슬기롭게 백신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잘 헤쳐나가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빌보드에서도 BTS가 계속 1등을 하고 아카데미에서도 봉준호 감독이 작품상 감독상을 먹고 넷플릭스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탑 10에 항상 5개 이상이 들어가 있고 보니까 사방이 선진국인 거예요. 심지어 GDP에서도 지금 G7하고 맞먹게 됐잖아요. 최종 집계한 결과로는 이탈리아를 간발의 차로 이긴 걸로. 그러니까 거기다가 바깥에서 평가가 더 좋습니다. 이를테면 코비드19 때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을 본받자 그러기도 하고 독일의 공중파에서는 우리가 추적하고 조사해서 치료를 잘하면 마스크 쓰고 이런 거 잘하면 우리가 유럽의 한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으니까. 유럽의 한국이 될 수 있다. 네, 저희가 감히 눈도 못 마주치던 독일에서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한국 사회 전체가 좀 얼떨떨해 있었던 거 아닌가.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느낌? 나한테 왜 이러지? 예. 그래요. 이게 선진국이라는 게
사실은 그동안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아, 우리끼리 선진국이라고 하면 남들이 인정해야 선진국이지 했었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 내부 평가가 더 박하고 남들이 보기에 우리가 훨씬 더 우뚝 서 있었다. 우리 약간 얼떨떨한 상황이었다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고 일어나 보니 선진국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 시기 생각해 보면 세계 최빈국으로 우리가 국제 공적 개발원조 받던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그 네. 구호물 잡았던 그렇죠. 나라에서 이렇게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오게 된. 사실 그 사람 사는 일이 복잡게여서 뭐 이 원인지 저 원인인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고 더구나 저처럼 역사 뭐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굳이 따져보자면 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선은 쌀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쌀농사를 짓는다는 게 기본적으로 협업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조건이거든요. 단체 생활이죠. 네. 네. 그 쌀농사를 짓는 반만년의 문명 국가였다는 거. 그다음에 한글이라는 굉장히 과학적인 문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디지털 시대에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다는 거.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토지 개혁을 통해서 모든 가구들이 종잣돈을 가진 채로 출발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집에 한 명 정도는 동생들이 뭐 아니면 누나가 고생을 해서 고등교육을 받게 해줄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내수시장도 작게나마 형성이 될 수 있었어요. 모든 가구가 약간의 토지를 가질 수 있으니까 살 돈이 생긴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산수단이 있었다는 네, 말씀이군요. 내수시장이 네. 형성이 됐으니까 시장이 있어야 자본주의가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잣돈을 사회 전체가 거머쥘 수 있었다. 그리고 미소 냉전기에 미국에서 최전방 기지이자 교두보로서 야 자본주의에 들어오면 소련 편을 들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어라는 롤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 사회가 국난 극복이 취미인 사회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에서 유일하게 집단으로서의 성공 경험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진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기는데 얼마나 갈지 보자. 예를 들어서 IMF가 왔을 때 그냥 다 금반지를 모으잖아요. 아, 깔끔하게. 네, 네. 방송에서도 네. 그렇고 이 전 국민이 돌반지까지 꺼냈던 상황이 네. 생각이 납니다. 그 6월 네. 항쟁 때도 결국은 대통령 직선제를 끌어내고 또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을 가로막고 네. 그런 식으로 민주화를 지켜내고 이루어내고 집단으로서 그덕 승리를 해오는 유일한 사회예요. 그 위닝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위닝 스피릿이 명문 구단의 기본 조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니 뭐 이런 리버풀인 이런 구단이 명문인 이유는 굉장한 긴장 상태에서 아주 결승전 같은 데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게 위닝 스피릿인데 그게 명문 구단의 전제 조건인데 한국 사회가 집단적으로 그런 위닝 스피릿을 갖고 있는 사회다. 그리고 그게 재능과 그 자원의 자유결합을 이뤄내서 이해할 수 없는 시너지를 내서 계속 성공을 시키고 있다. 이거는 이웃 국가인 일본하고 비교하면 알 수 있는데 네. 일본은 지금도 팩스를 이메일로 쓰게 하자고 했다가 실패한 사회예요. 일본은 지금 공공기관에서 도장이 사라지게 하는 것조차도 완벽하게 안 돼서 실패했습니다. 네네. 네, 그 도장을 한 20-30번 찍어야 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한 30-40%가 물려받은 세습 국회의원. 그렇죠. 그것하고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비교해 보면 아 그래서 성공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를 오늘날 이 자리에 오게 한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이게 좀 섣부른 질문일 수도 있고 좀 배부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진국이다 하면 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진정한 선진국이냐. 일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포장지는 선진국으로 되어 있는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64년 올림픽 때부터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는 모습을 보면 선진국 맞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자면
우리나라가 몸집도 커졌고 문화적으로도 강국이 됐고 그런데 진정한 선진국이냐 여기에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선진국이 됐냐라고 했을 때 제 책 그 눈 떠보니 선진국의 영어 제목이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그 이미 되었지만 아직 아닌 상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린가 하면 지나치게 급하게 달려와서 과격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빠뜨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지나간 것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추격국으로서는 굉장히 적절한 전략이지만 선진국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전략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빠뜨린 걸 채우고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된 전략들을 바꿔나가는 거. 이 두 가지를 해야 비로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급하게 달려오느라고 빠뜨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추격자로서의 전략으로서는 적절하지만 선진국으로서는 적절하지 않게 된 그런 것들도 많죠. 그러면 빠뜨린 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우리가 빨리 달려오느라고 빠뜨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정말 수도 없이 일 것 같은데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헌법 제1조에 보면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럼 민주공화국이 뭔데? 라고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진 적이 있을까 하는 건데 흔히 우리가 이제 민주공화국은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 있는 나라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어요. 삼권 분립은 왜 했는데? 무엇 때문에 한 건데? 라고 하면 삼권 분립이란 게 그 민주공화정이라는 게 사실은 군주정과 시민 독재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주정의 약점은 너무 명확한 게 세종대왕 같은 분만 나오시면 세상에서 군주정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없죠. 선거할 필요도 네. 없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선조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사악하거나 탐욕하거나 무능한 왕이 나왔을 때 견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 이게 치명적인 약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보다 약점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시민혁명들이 일어나요. 영국에서 크롬웰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고 프랑스에서는 로베스피에르가. 그랬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집권한 뒤에 왕보다 더 독한 독재를 해버린 거예요. 로베스피에르는 단두대를 설치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단두대 자기 목이 날아갔죠. 네. 그래서 시민들이 깨닫게 된 게 이거는 군주정이냐 시민 독재의 문제가 아니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러니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존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가로 세로로 촘촘하게 짠 정부 체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삼권 분립의 체제를 좀 비교적 견고하게 지켜온 나라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게 않군요. 눈에 보이는 위에 것만 했고 밑에를 안 했는데 이를테면 삼권 분립을 제대로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를 견제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시민들이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세 가지가 있는데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관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견제도 할 수가 없어요. 판사가 판결을 마음대로 했을 때 어떤 견제도 할 수 없어요. 관료들이 자기 판단대로 자의적으로든 정책을 꾸리고 집행했을 때 어떤 견제 수단도 없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검사장, 판사 대부분이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를 치르고 그래서 만약에 판결이나 기소를 굉장히 자의적으로 하면 그 다음 임기 때 떨어뜨려요.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소배심제와 대배심제를 둡니다. 소배심제는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본 거예요. 배심원들이 판결에 대해서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거. 대배심제는 중범죄일 경우에는 기소 여부를 반드시 배심원들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미국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촘촘하게 견제와 균형을 내서 인간은 굉장히 나약한 존재다. 절대 권력을 주면 반드시 부패한다. 그러니까 서로를 견제해서 시민 지배가 법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유효하게 관철될 수 있도록 만들자. 이게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급하게 달려와서 아직까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헌법 1조에다가 민주공화국이라고 적어놓고도 실제로는 짓다 말은 거예요.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법체계나 아니면 사법 관료들이 사실은 우리가 독일의 법전을 일본이 베껴가고 일본의 법체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서 철저히 이 성문법 체계에 따라서 검사, 판사, 현재 이 사법체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많다. 이 부분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로서 우리가 빨리빨리 추격해가는 사람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성공적이었는데 이제 리더의 입장에 있을 때는 그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네네. 그러면 대안으로 어떤 걸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워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를 여러 가지 점에서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가 양산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뭔가를 아주 정밀하게 대량 제조해내는. 생산해. 네. 세계 최고인데 원천 기술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그 정답이 항상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답을 찾아서 왜나 why나 what을 물어볼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좋은 제품이 있으면 갖고 와서 얘 어떻게 만들었지? 하고 how로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how를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분해해서 자세히 들여다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똑같이 베껴서 만드는 거를 너무 잘한 거예요. 일단 이번에 그 백신 사태도 아주 이런 걸 잘 보여주는데 백신을 원천 기술을 가지고 개발하진 못해요. 이번에 이제 삼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되게 늦었죠. 근데 양산은 너무 잘하잖아요. 네. 바이오시밀러 공장이 세계 최대가 우리나라에 있고 인도가 원래 세계 최고였는데 백신을 위탁 생산한 거를 못 주겠다고 자기 나라로 돌려버리는 바람에 신뢰가 다 깨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한국이 이제 전 세계에 백신을 공급할 최고의 생산지다. 뭐 신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사회 전체에 퍼져 있어요. 이를테면 교육을 보면 대표적인데 네. 표준화, 규격화, 대량 생산형 교육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사회에 최적화된 교육인 거예요. 그게 뭔가 산업 일꾼을 만들어내기에 가장 좋은 시스템이었던 주입식, 거죠. 네. 암기식.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고 답이 있으니까 넌 이것을 외우기만 하면 된다. 그것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회는 이미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가 있는데 암기를 하고 주입을 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게 됐잖아요. 얘가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나온 지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퍼스널 컴퓨터 연식이 나오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286도 안 나왔었나요? 아예 퍼스널 컴퓨터는 네. 없었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친구 자취방에서 처음 봤는데 네. 나이는 묻지 마십시오. 퍼스널 컴퓨터는 예. 인터넷이니 스마트폰이니 인공지능이니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먹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암기를 하거나 주입을 해서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육은 여전히 사지선다. 그러니까 답은 주어져 있는데 요 넷 네. 중에 하나니까 네가 골라라 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학력고사 때는 정말 달달 외워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수능도 본다, 다면 평가한다, 정시, 수시 한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변화를 주려고 지금 안간힘은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회 구조 자체가 이 패스트 팔로우 체제에 딱 규격화되어 있어서 일단 지금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가 하면 시험 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치고 사시 치고 왜 그런가 하면 그 교육을 받을 때 어떤 주어진 답이 있고 그것을 외워서 찍으면 나의 다음 방향이 결정되는 그런 체제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막상 대학교 끝날 때가 되면 아무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철로처럼 하나의 정해진 트랙을 살다가 갑자기 바다에 내던져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끔찍하지만 익숙한 지옥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게 뭔가 하면 누군가 문제를 내고 내가 그 문제를 푸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고 또 하기 정말 싫지만 적어도 길을 잃은 느낌을 주지는 않는 그런 쪽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의사 시험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똑똑한 애들이 의사가 되고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법대를 가고 아니면 공무원을 시험 치고 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산업사회적인 규격화된 그걸로 평생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혼자서 길을 개척하는 거를 배우지 못한 거죠. 근데 거기에는 저는 약간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선택이 작용한다. 아무도 그 길을 강요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선택이 그쪽으로 수렴하면 그쪽의 경쟁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게 그렇지 않은 게요. 그러려면 우리하고 비슷한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야죠. 근데 십몇 년을 그렇게 규격화된 틀 안에서 그것만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케이지에 갇혀가지고 주는 모이를 제 시간에 먹고 살을 찌우는 데만 몰두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케이지를 탁 풀어놨을 때 드디어 나의 자유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사실은 개인의 판단이나 선택으로 몰아가기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개인이 혼자 극복해내기에는 구조적으로 주어진 환경이 만만치가 않았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가지 고민을 얘기했단 말이죠. 앞으로는 좀 달라져야 한다. 결국은 그쪽으로 결론에 가 닿게 되는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선진국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것부터 시도를 하면 됩니까? 사실 선진국이 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먼저일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 수만큼의 정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을 뭐라고 생각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답들이 나올 텐데 이를테면 그렇죠. 뭐 사람답게 사는 게 선진국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고 저마다 가진 소질을 발휘해서 예술을 즐기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선진국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토론한 취지에 맞게 대한민국 사회가 걸어온 경로를 생각해 보면 정의를 내릴 줄 아는 사회가 선진국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의를 내릴 줄 아는 사회. 네. 데피니션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definition, define. 그러니까 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후발 추격국으로서 베끼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베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라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앞에 아무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앞에 한 7개 나라 정도, 8개 나라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속도를 줄여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 앞에 다시 가게. 왜냐하면 베낄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수월하게 내 차 속도를 좀 늦추는 거죠. 나가는 걸 보고 다시 따라가는 거예요. 뒷차가 먼저 가도록. 네. 그게 아니면 스스로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놓고 질문을 해보면 사실은 답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속도를 줄이는 거는 퇴보죠, 사실상. 네. 그러니까 뭐 좀 놀자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앞에 선다는 얘기는 앞에 선다고 했을 때 앞에 고속도로 같은 게 있으면 앞에 서도 돼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은데 길을 내면서 간다는 게 맨 앞에 선다는 뜻이거든요. 비포장 도로일 수도 있고 아예 길이 없을 수도 아예 있죠. 길이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아예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되지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길을 내면서 가보자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질문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도로가 있으면 답만 내면 되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길을 내야 되면 질문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길을 내야 돼? 왜 거기로 길을 내야 돼? 근거를 가지고 그렇다면 이 길을 주로내고 저 길을 보로내서 가다가 판단하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질문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현재 시스템은 너무나 효율적인 후발 추격국이었기 때문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데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의식적인 노력,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가면 좋을지는 저희가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다시 듣겠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저희 지금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을 써내신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보고 남들이 선진국이래요. 그리고 이거 체감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선진국이 뭐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질문 앞에는 명쾌한 답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각자가 생각하는 선진국의 정의가 있겠지만 하나의 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박태웅 의장님의 생각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이 책 안에서 신뢰 자본이라는 걸 강조를 하셨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뢰 자본 이게 뭐예요? 보통 저희가 자본이라고 하면 화폐 자본이나 생산 자본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자신이 속한 사회와 동료 시민에 대한 믿음을 신뢰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서울대 김병현 교수가 쓴 글에 따르면 한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믿음이 10% 올라가면 GDP가 0.8%나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신뢰와 GDP의 상관관계요. 네네네. 그러니까 10% 올라가면 0.8%니까 20% 올라가면 무려 1.6%나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 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때 필요한 예산을 보통 20조 원 정도로 그렇죠. 잡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 숫자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한 네네네네. 돈이네요. 굉장한 거죠. 그런데 신뢰 자본 이걸 쌓자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아니요. 쌓자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쓰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쓰자. 네네. 그동안 모아놓은 걸 쓰자. 네네네. 그동안 어디에다가 어떻게 모아놨죠? 그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들어보면 되게 놀라는 것들이 몇 가지인데 뭐 카페에서 자리 잡는다고 노트북 올려놓고 간다. 안 잃어버린다. 네. 그리고 아파트에서 택배를 그냥 쭉 쌓아놓고 가버린다. 안 가져가니까. 네, 안 가져가니까 미친 건가? 그러다가 한 석 달이 지나면 자기도 그렇게 익숙해지죠. 해요. 네네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역 같은 건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서울역 같은 데서 KTX 표가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검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개찰구에 승무원들이 쭉 서 있어서 그 찍어주셨죠? 번치기로 다 찍었거든요. 네. 왜 찍었냐면 재활용 못하게 하려고. 음. 근데 그러려면 특히 명절날에는 줄을 굉장히 길게 서기 때문에 한 몇 시간 전에 가야 됩니다. 기차를 타려면. 기차 탑승에 따른 기회비용이 상당히 큰 거네요. 기회비용이 굉장한 네. 거죠. 10,000명이 1시간씩 기다리면 그게 1만 시간이잖아요. 음. 거기다가 그 개찰구마다 사람이 서 있어야 네. 되죠. 그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고 차에 타면 계속 돌아다닙니다. 한 번 더 보여달라고 표를 해요. 다 보여달라고 네. 하죠. 그래서 분명히 샀는데 잃어먹었다 하고 할머니가 막 보자기를 뒤지고 싸우고 막. 근데 그 모든 비용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어쩌다가 걸리면요. 이게 걸리는 방법도 굉장히 한국적인데 승무원들이 손에 작은 전자기기를 갖고 있어서 이 칸에서 팔린 표의 위치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팔린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 조용히 그 사람한테 가서만 표를 보여달라고 해요. 엄청난 비용 절약이죠. 그 대신에 표를 안 사고 탔다가 잡히면 10배에서 30배의 징벌적 배상제를 매깁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을 그 전의 방식이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무임승차자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식은 모든 사람을 다 믿어요. 그런데 무임승차자가 걸리면 10배에서 30배의 징벌적 배상을 하는 거죠. 배신의 대가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마찰 비용이 얼마나 줄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비용을 줄였는데 이게 신뢰 자본이 없는 사회에서는 어떤 짓을 해도 극복을 할 수 없는 허들인 거예요. 신뢰 자본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전부 다 무료로 타버리면 망하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 사회는 신뢰 자본이 그만큼 두텁기 때문에 네. 그 비용을 다 스크랩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인 신뢰 자본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면 됩니까? 그게 이제 한국 사회가 지금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두텁게 쌓인 신뢰 자본을 그 엘리트들이 다 갉아놓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를테면 그 경제사범재판 통계를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300여 건의 재판에서
범행 액수가 300억이 넘은 경우는 100%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300억이 넘은 경우에 넘었을 때. 그리고 직위가 높을수록 총수다, 오너다, 경영자일수록 집행유예 받을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런데 그리고 집행유예를 해준 사유를 적게 돼 있는데 그 사유를 참작 사유를 적은 비율이 20%가 안 돼요. 왜 풀어줬는지 안 가르쳐준다는 안 뜻이네요. 가르쳤어요. 그냥 풀어줘 버린 거예요. 근데 네. 독일 제대로 쓴 게 5%밖에 안 되는데요. 독일 형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질서 방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 법 질서를 방위한다. 네네. 네.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걸 거스르면서 집행유예를 내려서는 안 된다. 특히 경제범죄나 탈세나 화이트 칼라나 공권력일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해라 라고 형법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신뢰 자본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룰을 법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한국은 부패 지수가 세계 43위, 그러니까 굉장한 후진국이요. 부패로 보면. 근데 세계적인 부패 연구자의 마이클 존스턴 교수가 부패 유형을 독재형, 족벌형, 엘리트 카르텔형, 시장 로비형 이렇게 4가지로 분류했는데 한국의 부패 유형은 엘리트 카르텔형이다. 이게 어떤 거죠? 그 법피아, 관피아, 모피아들이 엘리트들끼리 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그 검사 판사들 기소율이 0.13% 0.3% 이 수준인데요. 일반 시민들 기소율이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신뢰 자본을 못 쓰게 다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법 앞의 평등은 일반 서민들에게만 적용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특별히 엘리트들이 더 많이 썩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이 증상에 따라 처방을 다르게 하거든요. 고혈압 환자에 대한 처방이 다르고 당뇨병 환자에 대한 처방이 다르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신뢰 자본을 두텁게 쌓고 있는데 그걸 엘리트들이 다 까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맞는 처방을 내리려면 그 독일 형법처럼 한시적으로 한 10년이라든가 이런 기간을 정해서 엘리트형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을 해서 한 번 걸리면 허리가 부러지게 해서 한 10년 정도를 해야지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두텁게 쌓여있는 신뢰 자본을 서울역이나 카페에서 자리 잡는 데 쓸 게 아니라 국가 전체로 운용하는 데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른바 일벌백계가 될 텐데 마지막으로 항상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이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것도 다 좋은데 중산층 살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나라가 네네. 선진국 되는 겁니다 하셨는데 이런 얘기 정치인들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은 방법론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산층이 늘어나나요? 일단은 지표를 바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도 여러 번 했던 얘기지만 30이 넘은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키를 재면서 내가 왜 키가 안 자랄까 이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잖아요. 성장판이 좀 그렇죠. 근데 우리처럼 GDP가 이렇게 커진 나라에서 GDP를 유일한 지표로 삼고 있는 거는 30 넘은 사람이 키 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느리게 성장하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그것도 있고 GDP가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국 노팅엄대 리처드 윌킨스 명예교수 연구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요. 네. 그건 우리가 코비드19에서도 목격한 건데 우리가 봤을 때 압도적인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가 코비드19에서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나. 이 속수무책으로 왜 무너졌나 이거 한 번 더 모시고 들어야겠어요. 저희가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는데요. 아까 분명히 그렇게 긴 시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셨는데 저희 지금 방송 끝날 때 다 됐거든요. 의장님. 지금까지 눈 떠보니 선진국의 저자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님이었고요. 다음에 꼭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증시가 없는 날입니다. 마감 시황 어떻게 될지 그런 얘기는 오늘 하루쯤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한국이 선진국 된 거 환영할 일이지만 여전히 아쉽습니다. 빈부격차 자살률 극복합시다. 4923님 100% 공감하고요. 히트리님 다시 지옥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단 말에 공감한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지는 다시 한번 박태웅 의장님 모시고 같이 한번 고민해봐요. 내일 뵙겠습니다. 발전.